네,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 소식을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종이접기가 요즘 대세라고 다시 또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가 TV에 나오면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TV 속의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가 20여 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죠.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인데 과거에 1988년에 TV 유치원 하나 둘 셋 혼자서도 잘해요. 뭐 딩동댕 유치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한 20여 년 이상 종이를 접으신 겁니다. TV 앞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이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지금의 한 2030 세대, 2030 세대는 거의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명 인사고, 그런데 이분이 한동안 방송 활동을 안 하시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TV에 딱 등장을 한 건데, 한 그 TV 프로그램에 등장하자마자 그 프로그램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로 다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인터넷 방송하는 중에 서버가 다운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명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나중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나로 순위를 매기는데 그동안 압도적으로 백종원 씨가 1위를 계속 달리다가 이번에 드디어 사상 최초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이래 최초로 김영만 씨가 백종원 씨를 누르고 지난주에 1등에 올라선 그런 이제 이변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백종원 씨의 부인인 소유진 씨가 이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그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볼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요리 도구가 아니라 색종이가 있어서 그 백종원 씨의 부인마저도 그 자기 남편 방송이 아니라 김영만 씨의 종이접기 방송을 본다고, 그럴 정도로 2030 세대 사이에서는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김영만 종이접기 열풍이 불면서 김영만 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영만 씨는 어떤 계기로 이 종이접기랑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된 건가요? 이분이 30대 중반에 일본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광고 에이전시를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녀가 뭐 하는지 옆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다가 종이를 접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정교한 종이접기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유치원에서는 막 학을 접는 걸 가르치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걸 같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접기 기술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종이접기를 연마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되기가 쉬웠는지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돼서, 요즘 같으면 이게 쉽게 교사가 될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돼서 계속해서 종이접기를 하다가 어느 날 TV에서 섭외가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특집으로 할 예정으로 갔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 하게 됐다는 겁니다. 30대 중반이면은 딱 제 나이 때인데 그때 사업을 실패하고 또 종이접기에 그렇게 매진할 정도로, 그걸 또 기술로 연마할 정도로 한 가지에 이제 몰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런 사례로 알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래서였을까요? 김영만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열풍을 알고 CF에서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죠. 그렇죠. 이분은 당시에 뭐 팬레터가 쏟아지고 뭐 아이들 당시에,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지만 당시에 그 아이들은 김영만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마트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고 어쨌든 뭐 김영만 아저씨, 그러니까 저도 저거 아저씨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종이접기 아저씨, 뭐 색종이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이렇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되면서 당시에 뭐 그 이불에서, 그러니까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막 귀찮아서 막 이렇게 뒹굴던 아이들도 아침에 아저씨가 저기 안 일어난 아저씨 어린이가 있네요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뭐 TV 앞에 앉았다는 그런 신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정말 어린이들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분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는 뽀로로가 좀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아마도 90년대에는 김영만 씨가 아이들의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방송을 왜 그만두게 됐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됐나요?
이제 방송을 하시다가 그 케이블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어린이 만화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케이블 채널이 생기니까 이제 지상파 이런 데서 아동용 프로그램 만드는 쪽으로 이제 제작비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되셨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 어린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지상파가 좀 공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뭐 제작비, 뭐 시청률 이런 거 따지면서 아동용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이제 TV의 어떤 교육적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에 문제가 가격이 저렴한 외국 애니메이션 판권 사다가 하루 종일 틀어주니까 이게 아동의 어떤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적인 역할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저렴한 애니메이션에 치여서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 위축되고 우리나라 아동 교육용 프로그램도 사라지고 이런 식의 구도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 구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종이접기 아저씨가 그 직격탄을 맞아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종이접기를 볼 수 없게 됐던 거죠. 그렇죠. 참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뽀뽀뽀나 하나 둘 셋 보면서 배운 것도 많았거든요. 교육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작비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오랜만에 김영만 씨 본 2030 세대에 요즘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광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딱 TV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대사들, 뭐 우리 친구들, 뭐 우리 코딱지들 이런 식의 옛날에 했던 대사를 그대로 또 하니까 2030 세대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2030 세대한테 무슨 벌써 추억 그래서 어쨌든 추억이 떠올라서 뭐 아저씨가 뭐 손톱만큼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이 어린이들이 가장 그 원망이 많이 맺혔던 아저씨의 말이 이제 아저씨는 미리 준비해 왔어요. 맞아요. 참 막 따라하고 참 쉽죠 이런 거. 참 쉽죠. 그래서 하나 쑥 튀어나와 미리 준비해 왔어요. 막 이러면은 어쨌든 그런 말들을 다 하니까 이제 그 2030 세대가 옛날 생각이 나서 굉장히 거기에서 추억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다 컸는데 아저씨가 우리를 아직도 꼬맹이 취급해줘서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나오는데, 문제는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실 때 하셨던 울컥하는 눈물 흘렸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우리 사회가 거의 정신적으로 거의 지금 병리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 옛날 아저씨를 만났다고 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뽀미 언니 세대인데, 옛날에 그 뽀뽀뽀 뽀미 언니. 제가 2030 그 나이 때 어느 날 TV를 보는데 우연히 뽀미 언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뽀미 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말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 세대가 그만큼 요즘에 네티즌들이 멘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신의 안정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신이 강하다 이러면 뭐 멘탈이 강하다, 멘탈 갑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의 2030 세대가 그만큼 멘탈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톡 건드리면 눈물이 줄줄줄 나올 만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등장을 했을 때 도대체 왜 눈물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줄어들다, 작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어렸을 땐 커 보였는데 지금은 작아 보인다, 이런 뜻이겠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울다, 눈물 나다, 눈물 흘리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원룸에서 라면 먹다 아저씨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막 이런 식의 글들이 SNS에 올라오는데, 현재 2030 세대가 굉장히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고 미래에 희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꼬맹이를 이끌어 주듯이 어루만져 주니까 거기에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재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2030 젊은 세대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추억에 빠져드는 건 약간 좀 특이한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건데요. 사람이 추억에 빠져드는 건 미래가 없을 때 추억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가 이제 사람의 인생이 쫙 있으면 노년쯤 가면
앞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옛날에 좋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2030 세대는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뛰어가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2030 세대 때는 원래는. 그런데 지금 2030 세대가 왜 과거를 돌아보느냐. 2030 세대한테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안 보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재가 그리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2030 세대한테 미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의 분석이죠. 그 2030 세대가 힘들다라는 부분들,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달려붙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이 이 1990년대까지는 어떤 시기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커지면 일자리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990년대 말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거 부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뭐냐면 모든 그 경제 성장 수치, 기업의 매출 수치 이런 것만 중시하는 사고방식인데, 그리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그래서 결국 주주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해고를 하고 이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하청 비율을 높이고 2차 하청, 3차 하청, 중소기업, 하청기업들 막 쥐어짜고, 그러니까 이 메인 기업의 수치,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직격탄을 맞은 게 이미 안정적인 정규직을 확보한 뭐 50대, 뭐 40대는 보호가 됐지만 그나마도 그 안으로 미쳐 들어가지 못했던 2030 세대는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거기에다 등록금 올라가서 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제 부채를 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러다 집값이 올라가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집을 사면은 빚을 또 몇 억씩 져야 되고, 또 결혼식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유아 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애도 못 낳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활이 우울해져서 결국에는 옛날 추억이나 되돌아보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평론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같이 우울해지고요. 정말 2030 세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죠. 2002년만 해도 이 한일 월드컵에서 길거리 응원까지 막 하면서 그랬던 열정이 있었던 2030 세대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젊은 세대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 현상이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이게 뭐 신자유주의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한국에만 불어닥친 게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게 영국 대처 수상,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IMF 같은 데가 세계 경제 기구 이런 데서 주도를 해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들의 신자유주의를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계속 경제 전문가들 전 세계의 인재 뭐 관료들을 다 빨아들여서 경제학을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제학이 바로 또 신자유주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과 미국을 진원지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청년층이 결국에는 계속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2008년에 굉장히 수십 년 만에 월가의 시위대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뭐 정말 또 수십 년 만에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미래 희망이 없다, 희망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이젠 달관했다라고 해서 득도했다. 원래 이제 득도한 고승이 욕망을 다, 세속적인 욕망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가 미래의 희망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득도한 고승 같다라고 해서 득도한 세대다, 사토리 세대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이 굉장히 심한 격차를 겪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유독 더 심하게 청년층이 좌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 생방송 서울의 오늘에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네.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2030 세대의 지금 어려운 현실에 네.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네. 끝으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네. 2030 그 세대를 위한 네. 대책 같은 것들 마련했을 텐데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청년층의 고충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헤아리고 네. 그런 지자체입니다. 서울시가. 근데 요번에 2020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예.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일자리 정책에만 그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주거 정책, 부채 문제, 미래 설계 문제까지 청년들의 생활 안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소액 채무 이 문제로 지금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하는 그리고 구직도 못하는 이런 청년들한테는 대출이라든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올 8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희망2배 청년 통장을 네. 운영해서 홀로서기를 돕고 그리고 2020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청년 세대에게 빈곤이 전이되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예, 네. 이런 계획된 정책들 현실이 네. 돼서 하루빨리 2030 세대의 그 눈물 네. 닦아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